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한때 기업 가치가 4조 원에 이르렀던 새벽 배송으로 주목받던 컬리가 주식시장 상장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상장을 하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일단 상장 보류 결정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 컬리마저 상장을 연기하면서 올해 기업 공개시장도 찬바람이 계속 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얘기 좀 자세히 해보겠고요. 생명보험사들이 그동안 손보사들의 텃밭이나 다름없던 운전자 보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업권 경쟁이 치열하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자세히 알고 보면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운전자 보험과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운전자 보험은 좀 다른 상품이라는군요. 소비자 입장에서 뭘 좀 알아둬야 되는지 이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도 좀 오르고 있는데 은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 소식도 간단히 들어보죠. 1월 5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합니다. 핫한 경제 뉴스들을 맛있게 정리해서 보기 좋게 세팅까지 딱 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서울경제신문의 서은영 기자, 그리고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은영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그 새벽 배송 업체 컬리의 상장 연기 소식,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한 모양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통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이면 기업 공개 시장, 다른 말로 또 IPO 시장의 대어로 꼽는데요. 올해 상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중에서도 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 대어급이었습니다. 이 컬리가 어제 결국 상장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상장 예비심사 통과하면 이제 6개월 내로는 상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컬리가 지난해 8월에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심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더하면 다음 달 말까지, 정확히는 2월 22일까지 상장 작업이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10월쯤부터 이 컬리가 결국 상장 접을 거다 이런 소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한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 소문이 더 무성해졌었는데 이 막판까지 고심하다가 결국 무기한 연기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기업 가치 평가받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지금 증시 상황이 차갑게 식다 못해서 빙하기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기업 가치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컬리 기업 가치가 한때 4조 원대까지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최근에 투자 받았을 때 그 정도. 네, 맞아요. 2021년 말에 딱 이제 그렇게 인정받고 투자를 받았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증시 입성할 때 목표로 한 기업 가치도 최소한 5, 6조 원대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조는커녕 8천억 원 수준밖에 인정 못 받을 거다, 이런 증권가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외 시장에서도 1조 원 조금 넘긴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고요. 아까 한때 이제 컬리 가치 4조 원대까지 갔다는 건 당연히 이제 그 값으로 주식 가치 매겨서 투자한 투자자들이 있다는 얘기고, 이런 투자자들이 8천억 가치로는 당연히 상장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100번 양보해서 이게 상장 강행하더라도 지금보다 5배는 올라야 그나마 본전이라도 찾는다는 건데, 지금 증시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좀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기를 하자. 네. 그러게요.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이제 슬슬 손실을 좀 감수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텐데 아직은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그렇습니다. 것 같아서 서로 양쪽 좀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근데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코스닥 거래소 다 안 좋으니까 새로 올라가는 이 IPO 하려는 업체들도 그런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 공개 시장 안 좋다는 게 지금 이제 1년 동안 작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로는 계속해서 식어간다는 뉴스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든 일의 원인을 따지면 요즘 다 죄다 금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쉬운데, 이 IPO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2021년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이제 IPO 시장이 뜨거웠던 게 증시도 그만큼 핫했습니다만 이 저금리 덕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 찾지 못한 자금이 IPO 시장으로 몰리고 수익률도 높아지고, 그 수익률 보고 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또 투자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고금리 시기에는 적자 기업에 대한 평가가 더 좀 차갑게 식어버리는데 이 자금 조달 비용이 당연히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컬리는 매년 적자 규모가 불어나고 있고, 이 당장 흑자 전환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회사입니다.
지금 IPO 시장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 화요일에 이 한국조선해양 자회사인 현대사무중공업이 네. 5년씩이나 준비한 상장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대주주인 한국조선해양 주가가 갑자기 7%씩 뛰었습니다. 왜요? 왜?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상장하는 게 오히려 악재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올해 IPO 시장도 이제 뭐 상당히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지금 올해 IPO 통해서 공모하는 돈의 규모가 아마 한 7조 원 정도 될 거다. 좀 너그럽게 봐서 한 10조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네. 작년 한 반토막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올해는 컬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커머스 업체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줄줄이 증시 대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배송 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 내고 있는 뭐 오아시스 마켓, SSG닷컴, CJ 올리브영, 11번가 이런 곳들인데요. 다들 이제 뭐 컬리가 첫 테이프만 잘 끊어줘라 이렇게 다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장 일정 예정대로 밟겠다는 오아시스 마켓 빼고는 대부분 상장 목표 시점 지금 정하지 않은 채로 이 시장 상황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아시스 마켓 여기는 어떤 뭐 상황인지는 잘은 모르는데 흑자를 살짝 기록하고 있어서 네, 맞아요. 우리는 갈 거야. 그리고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몸집이 조금은 작다라는 작아서? 게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작년에 상장 철회한 기업 수가 역대로 가장 많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갑자기 시장이 식었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네. 보여주는 숫자이기는 한데 올해도 계속 추울 거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 이제 뭐 춥다는 건 알겠는데 결국에 이 상장 미룬 회사들이 언제쯤이면 돌아올까? 언제쯤이면 이제 상장 절차 재개할 거냐? 이게 아마 관심사일 텐데요. 작년에 이제 IPO 시장 위축이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탓이다. 이렇게 뭐 진단을 한다면 예. 올해는 옛날이요. 이 향수병에서 오는 시장 위축이 이어질 거다. 이런 말들을 증권업계에서 많이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상장 준비하는 회사들 대부분이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이 돈이 넘쳐나던 시기입니다. 이때 기업 가치 높게 인정받았던 회사들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책정하는 기업 가치랑 그때의 가치랑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죠. 예. 이런 회사 대주주나 재무적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때 기업 가치가 정상이고 지금 폭락한 가치는 공포로 인한 일시적 상황, 비정상적인 가격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 당장 시장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이상 이 대주주나 재무적 투자자들이 눈높이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IPO 시장의 훈풍 불기는 어렵다라고 진단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그 제 옷장에 가면 네. 그 예전에 입었던 네. 그러나 지금은 입을 수 없는 네.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때가 정상이었고 지금은 좀 이상한 거다. 다시 돌아갈 거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정말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높을 때의 가치가 원래 나의 가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시장이.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특히나 지금 뭐 증시 상장할 때 나의 가치가 4조다, 뭐 6조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이 유사업종 경쟁사 비교군으로 해서 적정한 가격 매겨야 되고 그것도 까다롭게 심사 받아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예. 금융당국의 이 정책 방향성 자체가 점점 이 공모가 공정하게 책정했는지 정말 더 까다롭게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지난달에 이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모가 정할 때 기관 수요 예측 제대로 하고 진짜 원하는 물량 이상으로 신청하는 허수 청약도 막겠다. 이렇게 해서 IPO 시장 건전성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 공모가 부풀리기 못하게 하겠다. 거품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제도 손질이 이 증시 입성 준비하는 발행사 입장에서는 아마 반가운 뉴스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요. 높은 기업 가치로 투자했는데 현재 기업 가치가 낮으면 네. 만약 흑자 기업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들 돈 들어온 거 그때 고마웠었으니까 돌려드릴게요. 그냥 원금에 살짝 이자만 붙여서 가져가세요. 네. 하고 기업까지 낮춰서 해도 되는데 이제 계속 적자 기업들은 그렇게 돌려줄 돈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할 거고 조금은 그럼 우리 상장 안 합니다 하고 있으면 이제 투자자들은 야 이거 한 푼도 못 건지겠는데 그럼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 눈높이를 좀 낮춰가면서 네. 그래 반이라도 좀 건져 봅시다 이제 이렇게도 좀 나올 거니까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박 작가님. 네. 최근에 실버, 네. 은 가격이 꽤 오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금값도 오르고 은값도 오르고 있는데요. 금값은 1온즈당 1,860달러 선이고 은값은 1온즈당 24달러 정도인데 네. 은값 같은 경우는 작년에 꾸준히 내려가지고 10월에 한 16달러까지 내려갔다가 그 후로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자산의 가격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르는 거고 네.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내리는 건데 최근에 금하고 은의 가격이 오르는 건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다 보니까 대체 투자로 사람들이 달러 대신에 금과 은을 사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작년 10월에 16달러 하던 은이 24달러 하면 네. 뭐 3개월 만에 한 50%가 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값보다 지금 은값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고 있는 건데 은은 자산의 가치 저장형 수요도 있지만 귀금속으로서의 수요도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수요도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이나 태양광 산업에 반드시 쓰이는 게 이 은인데 예. 최근에 또 중국이 경기를 좀 살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은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이 됐다라는 게 여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해석인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 네. 그러니 은을 찾는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예. 은의 가격이 오를 거니까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데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는 앞으로 경기 안 좋을 것 같아서 기업 공개 시장도 계속 암울할 거다. 그렇죠. 그런 전망이라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좀 경기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 경기를 살리려면 아무래도 공장을 많이 돌리게 되고 그런 은이 많이 쓰이게 될 거라는 해석인 겁니다. 실물 경기는 좀 돌아갈 거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들고 온 이유는요. 은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은 가격이 오른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사 말미에 보면 은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들이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보통은 금값하고 비교한 은 가격이 50분의 1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90분의 1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은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니 투자를 하십시오라는 뉘앙스이거든요. 기사에 붙은 코멘트들이. 그런데 은값하고 금값의 비율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어떨 때는 20분의 1로 좁혀지기도 했고요. 예. 어떨 때는 120분의 1로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금값에 대한 상대 가격으로 은값이 고평가됐느냐 저평가됐느냐 하는 거는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평균이 50분의 1이라는 거고 네. 그 양쪽에 벌어지는 폭은 너무 크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80분의 1 정도인 게 이게 정상 범위 아니라고 보는 것도 또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은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십사 싶어서 드리는 뉴스, 갖고 온 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좀 경계해야 한다. 네. 보통 이러면 또 계속 오르더군요. 네. 되게 답답해. 그러다가 이제 진짜 대세 상승인 것 같습니다. 할 때가 고점이고 다들 의심하고 그래 이렇게 은값이 이렇게 오르는 건 좀 이상하지 할 때는 또 계속 올라요. 그러나 또 저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박 작가님. 네. 김현우 소장님, 네.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걸 생보사도 팔고 손보사도 파나 봐요. 그렇게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럼? 예. 사실은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상품인데 그렇게 돼서 소비자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고 온 소식인데 예. 이 운전자 보험이라는 거는 뭐 자동차 보험이나 뭐 실손의료비 보험 이렇게 어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보장이 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게 운전자 보험인데 뭐 예를 들어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다가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 그러면 이건 중대한 과실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나라에 벌금도 내야 되고 뭐 변호사를 쓸 수도 있고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건 민사적인 부분이죠. 그거 외에 이제 형사 합의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형사 합의금 요 세 가지를 보장해 주는 게 운전자 보험의 핵심입니다. 예. 요거는 뭐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처럼 비용 손해를 전제로 하고 이걸 보장해 주는 보험이라서 손해보험사에서만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뭐 생명보험사에서도 운전자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있는데 요걸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작년 말부터 조금씩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운전자 보험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보장은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알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시게 되면 해당 보장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손보사에서 그동안 팔아왔던 앞으로도 계속 팔 운전자 보험은 네. 내가 사고 냈을 때 나올 벌금, 네. 변호사 비용, 네. 그리고 그 피해자와의 합의금. 그렇습니다. 그거는 손보사들이 그거는 기존 자동차 보험이 보장 안 해줬던 거니까. 그렇죠. 그조차도 보장받고 싶다고 할 때 가입하는 거고. 네,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하는 건데 그건 손해보험사에서만 만들고 판매할 수 그럼 있습니다. 생보사가 판매한다는 운전자 보험은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약관을 어제 하나 다 들여다봤더니 이게 운전이나 뭐 자동차 사고하고 관련은 있어요. 그런데 형사 책임으로 인한 비용이 전혀 아니라 그 사고로 인해서 다쳤을 때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근데 누가 다쳤냐? 상대방 피해자가 아니라 가입자 본인이 다쳤을 때. 그러니까 예. 일반적인 상해보험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게 다치게 되면 진단금이나 뭐 입원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보험인데 이게 익숙한 특약들이 이미 있습니다. 뭐 골절 진단비,
뭐 교통사고 입원비 이런 것들이 보험들에 있었잖아요. 기존에 잠깐만요. 있었던. 우리 근데 교통사고 당하면 자동차 보험 의무 가입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어차피 보상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가입하면 그 자동차 보험에서 나오는 거 외에 추가로 또 받아요? 또 받는 아, 중복 보상되는 보험들입니다. 가입을 하면 네, 암보험 여러 개 가입하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과는 마찬가지죠. 음. 근데 이런 보장은 사실은 생명보험도 아니고 손해보험도 아닙니다. 이건 제3보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암보험이나 입원비보험,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생존과 사망에 관련된 거고 손해보험은 비용에 관련된 건데 그것들이 아닌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죠. 많은 특약들이 사실 제3보험의 영역입니다. 예. 그런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해보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에서는 아예 취급조차 할 수 없는 건데 음흠.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을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한다고 하니까 타이틀만 그렇게 걸어놨을 뿐이죠. 운전자 보험이라고 이름은 같지만 네, 사실은 이름도 그렇게 써놓진 않았습니다. 근데 보도들이 엉뚱하게 이제 운전자 보험을 생명보험사들 빅3가 출시하기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냥 운전하다가 다쳤을 때 네. 내 병원비, 네. 내 치료비를 좀 더 넉넉히 보상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없던 일부 특약들을 추가하고 기존에 있던 특약들을 합쳐가지고 질병 관련 부분은 빼고 상해 관련 부분만 굉장히 많이 늘려서 새롭게 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 들여다보면 이미 예전에 있었는데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거나 출시를 안 했던 것들을 묶어가지고 마치 이제 자동차의 운전에 특화된 보험인 것처럼 대형 보험사들이 출시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것만큼은 보통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이라든가 질병보험에 집중했었던 거와는 달리 이쪽으로 집중한 건 약간 이제 뭐 특이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가입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네. 이제 스쿨존 같은 데서 사고 났을 때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금, 네. 뭐 벌금, 네. 뭐 이런 걸 보상해 준다는데 벌금이야 알아서 나오는 거고. 네. 근데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은 만약 보험이 된다면 네. 마치 실손보험 되면 병원 가서 치료를 더 많이 받는 것처럼 그렇죠. 그냥 변호사한테도 나 보험 들었는데 너 친구 너 변호사지 내가 한 5억 좀 줄게 네. 나 좀 변호해 줘 이런 거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 사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뭐 약식 기소는 제외되고 실제로 재판을 받게 기타 등등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 제한이 조건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정해진 금액만 주고. 네, 그것도 실손 그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해 주는 거라서 벌금을 예를 들어 나라에 1,000만 원 냈는데 내가 2,000만 원 가입했다고 해가지고 이득을 그거는 보는 아닐 구조는 텐데. 아닙니다. 네.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는 건 부르는 게 값이니까. 네. 저 변호사 나 유능해 보여서 5억 썼다. 그것도 한도가 있고 음. 실제로 보상해 주는 것도 실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300만 원이면 될 걸 500만 원 주고 둘이서 뒤에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건 그런 것까지 확인하기는 정해진 한도는 있나 봐요. 네, 한도는 형사 있습니다. 합의금 500만 원 정도 한도가 일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작가님. 네. 파키스탄 정부가 네, 가게 영업을 밤 8시 반까지만 해라.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녁 영업을 하게 되면 상점에 불 켜고 장사해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파키스탄의 외환 보유고가 지금 아주 빠르게 줄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파키스탄은 전기를 만드는 석탄이나 LNG를 전부 수입합니다. 근데 지금 파키스탄 화폐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은 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액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작년에 국제통화기금에서 받기로 한 구제금융액이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액이 지금 에너지 소비를 감당하기에도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정부가 정부 부처 전력 소비를 30% 감축하기로 했고요. 길가에 있는 가로등의 절반도 밤에는 안 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안 되니까 상점들 저녁 장사하지 말라 강수까지 두게 된 겁니다.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아마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이 이런 상황일 것 같긴 한데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고생을 하는 건 잘 사는 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선진국들도? 예. 요즘 프랑스가 그런데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빵 있죠? 긴 거. 예, 긴 거, 바게트. 예. 1유로, 우리 돈으로 한 1,300원 정도 주면 길쭉한 빵 하나 살 수 있으니까 네. 프랑스 국민들 대표적인 음식인데 최근에 전기요금이 치솟으면서 문을 닫는 바게트 집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올랐냐면 보도된 걸 보니까 한 달에 예전에 한 50만 원 정도였던 전기료가 지금 한 200만 원으로 올랐어요. 프랑스 가정과 상점들이 상점에서 그렇습니다. 와. 가정이 안 그러니 좀 더 말씀드릴게요. 4배 예. 정도 오른 건데 가뜩이나 지금 작년부터 빵 만드는데 필요한 뭐 밀가루, 버터, 설탕 이런 거 가격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전기료까지 치솟으니까 제빵사들이 이제 더 이상 가게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접고 있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정용 전기요금은요 상한선을 뒀어요. 그 이상으로는 전기 판매 회사들이 전기요금을 못 받게 하고는 있는데 네. 상업용 전기는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구나. 네. 원가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프랑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는 하는데 무슨 대책을 어떻게 마련을 할지 그리고 그런 대책이 있으면 진작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무튼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전기가 에너지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소식도 간단하게 좀 들어보죠. 지금은 복권, 네. 로또 당첨금이 5만 원 넘으면 세금 떼고 당첨금을 받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당첨되면 아주 귀찮다고 그러더군요. 네. 고맙긴 한데 네. 이렇게 번거로울 일인가? 뭐 이런. 근데 이제는 200만 원 넘는 경우만 그렇게 하고 그 이하는 그냥 준다.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그런 복권에 거예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로또를 설명을 하는데 로또 3등에 당첨되면 대략 한 140만 원 정도 당첨금을 받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로또 상금 당첨돼도 당첨금 그냥 받아가는 겁니다. 세금 안 떼고. 근데 지금은 복권에 당첨돼서 5만 원 이상 당첨되면요. 농협에 가야 되고요. 네. 복권 보여줘야 되고요. 세금 내기 위한 서류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요 서류 작성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세금은 떼고. 세금은 안 떼고요. 세금 떼기 위한 네네. 서류니까요. 세금 안 예. 떼게 되는 거고 진짜 편해지는 건 뭐냐면요. 온라인 복권인데 네. 온라인 복권 같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으로 당첨이 되면 이것도 복권 당첨된 거 농협에 가가지고 서류 작성하고 보여주고 뭐 그런 절차 거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이제 온라인 복권 살 때 가입했던 계좌가 있어요. 예. 그 계좌로 당첨금이 바로 들어오는. 자동으로? 네. 내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네. 200만 원 이하는 세금 안 떼도 되니까요. 그 당첨 여부도 내가 확인 안 해도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냥 아. 바로 꽂히게 되는 그런 구조로 편하게 바뀌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예. 다른 사행성 산업하고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는데 음흠. 뭐 경륜, 경마 이런 것도 지금 200만 원 이하는 안 뛰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제가 납득은 잘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륜 경마는 200만 원 이하는 안 뛰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잠시 후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